자, 고유가 됐어요. 지금 호주 금리 올렸죠. 유럽도 금리 올리겠다고 지금 쌩 난리치고 있죠. 일본도 금리 올린다고 하고 있죠.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국도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 경제는 다 나빠지고 있죠. 공급 사이드에서 유가가 올랐어요. 유가가 올라. 자, 금리 올려야 돼요. 위에 독일 기준금리랑 일본 기준금리 있죠. 점선으로 된 거. 금리 인상하죠. 네. 심지어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올려. 90년대 거의 10년 이상을 독일 경제가 정말 개결되거든요. 유럽의 막 병자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 비용과 그에 따른 중앙은행의 어마어마한 긴축. 이게 독일 경제를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히 박아버렸어요.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장은 흐린데 팀장님은 빛나시네요. 약간 신수가 훤하신 느낌이.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 제가 나오게 돼가지고 예. 오늘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저도 오늘 제 계좌를 열어보면서 예. 저는 뭐 모든 자산을 좀 자산 배분하면서 같이 갖고 있는데 뭐 배분의 의미가 없어요. 뭐 채권도 안 좋고 맞으니까. 주식도 안 좋고 네. 뭐 금도 안 좋고 예. 코인도 안 좋고 좋은 자산은 뭐 거의 달러 예금밖에 없다. 환율만 오르는 상황에서 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예금밖에 없어서 그나마 피난처가 있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이제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전례 없는 모든 자산이 동시에 다 깨져버리는 상황에서 저 혼자 빛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뭐 농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네. 진지하게 좀 팀장님의 고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고견을 제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라도 이 불확실성에 하나의 등대가 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 현 판세 물론 이제 뭐 국제 문제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전문가인데? 그렇습니까? 아 진짜요? 문제 제가 지정학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혹시 오. 뭐 학위가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경제학 맞습니다. 예. 전공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한번 언급했다가 저는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인정하지 않아. 자, 아니 그러면 근데 전문가 지정학적을 입장에서. 네. 위험을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네. 지금 이란과 미국의 네. 이 사태는 어떻게 사태는-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란과 미국 둘 다 너무나 끝내고 싶다. 네. 너무나. 그 트럼프의 행동은요. 예측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물러나고 싶잖아요. 네.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이럴 때 말이 많아져. 딱 지금이네요. 네,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근데 이거는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협상 전략이 원래 그래요. 협상 전략은 내가 정말 확전하고 싶다. 정말 쟤를 때리고 싶다. 이러면 말을 안 해. 그냥 가서 그냥 때려버려요.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던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서로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빨리 서로 이제 빨리 끝내고 호르무즈 열어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호르무즈가 열려야 이란도 잘 살고 중국도 잘 살고 미국도 좋고. 다만 왜 힘드냐? 이 우리가 보통 뭐 미국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이익이라는 게 미국 안에도 다양한 세력이 있고 이란도 안에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란의 뭐 대표부인 사람들은 호르무즈가 막히는 걸 원하지도 않고 기뢰를 놓는 걸 싫어해. 그런데 이란에도 강경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내 상투를 자르느니 목을 쳐라 이런 사람이 있듯이 그 강경파가 이란에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작은 배에 싣고 가가지고 길에 놓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불안해하실 텐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슈퍼 파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왔고 행동을 해왔는가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열강들이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한번 맞부딪혔거든요. 이걸 이제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영국이 프랑스 본토 그러니까 프랑스 쪽이 지금 이탈리아 위쪽에 그 프랑스 본토까지 함대를 파견해서 위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영국이랑 프랑스가 맞다면 이거 세계대전 뭐 고민을 막 했겠죠. 근데 결국은 협상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영국이 더 이기는 쪽으로 했는데 영국이 이제 해군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둘이 막 싸우면은 와 무섭다 큰일 났다 더 터지겠다 심화된다 장기화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가 쉬워. 그거는 그게 아니고 구분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진짜 확전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협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그럼 구분 어떻게 하냐? 예, 말을 많이 하고 막 혓바닥이 길고 막 이러면 협상하자는 얘기야. 지금 보면은 둘 다 서로 뭐 우리 뭐 할 거야, 너 터질 거야, 뭐 해병대 파견할 거야, 침략할 거야, 터뜨릴 거야 이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빨리 끝내자, 빨리 끝냅시다 이러는 건데, 다만 본국에 또 다른 세력들도 만족시키면서 모양새 좋게 서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협상 과정에 있다. 이 물밑에서는 그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도 협상을 잘 하는 편이에요. 네. 말은 세게 해. 이란이 그 과거에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이란이 원래 말을 세게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협상을 해왔어요. 늘. 그래서 그 약간 뭐 러시아나 특히 중국 쪽에서는 이란 쟤네들은 말은 세게 하면서도 결국은 물러나네. 이런 좀 안 좋은 생각이고. 근데 우리도 봤죠. 그 재작년이었나 작년인가? 이란이 미사일을 수천 발을 발사를 뭐 이스라엘에도 하고 이스라엘의 뭐 12일 전쟁. 막 했어요. 근데 그거 다 격추됐어. 격추된 이유가 우리 쏜다잉. 이게 이렇게 몇 발 쏠 거야? 그쵸. 알아서 격추해.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마치 프로레슬링을 하던 것 마냥 짜고 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란은 미국과 모양새 좋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단 둘이 협상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게 협상이 잘 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갑자기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해서 그냥 박차고 일어나 버리면 또 전쟁이 계속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은 있으나 저는 둘이 협상을 빨리 해서 끝내고 싶어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막 폭격하고 막 터트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 반대입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 미국이 베트남전 때 하노이를 폭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엔 폭격 안 하다가 폭격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닉슨이 베트남전을 끝내려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확전을 하고 앉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호치민을 프랑스의 협상 테이블로, 파리의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닉슨과 키신저 커플이 이 외교적 승리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국이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게 확전을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게 걱정을 하시는 거고, 결국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서 보자. 문 팀장님께서 희망을 얘기하자는 거 조금 어색한 게 없어요. 어색하죠. 예, 어색하죠.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과거의 베트남전은 네.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은 네. 종교 전쟁이라는 게 네. 하나 붙어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이걸 수습할 생각이었으면 네. 협상할 상대방을 어느 정도 살려주고 네. 전쟁을 일으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란 자체도 상당히 민심이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아주 복잡합니다. 민족적으로도 원래 복잡한 민족을, 땅도 엄청 넓잖아요. 네. 인구도 제일 많고요, 중동에서. 여기를 지금 건드려 놨는데 이게 미국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이 가서 이렇게 정리가 네. 될까요? 베트남 전쟁은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베트남 전에는 하나가 더 있어. 베트남 전도 사상 전쟁이에요. 네.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훨씬 더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왜 하노이를 폭격하지 못했냐면 중국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땅뜨라고 하는 닉슨이 그 대땅뜨를 이뤄서 이제 핑퐁 외교로 중국을 좀 조용히 시켜놓고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베이징도 퇴각을 전제로 한 하노이 북폭이라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이 이미 미그기를 그 북베트남에게 대여했고 심지어 조종사도 대여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중국은 부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적인 더 중요한 미세한 조정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때 다 복잡한 사정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정이라고 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진 않다. 네.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상황은 늘 복잡한데 이제 그 상황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을 한번 잡아보고 이제 큰 그림에서의 미국과 이란은 협상을 원한다. 그럼 주인공은 누구냐? 왜 이랬냐? 그럼 전쟁을 네타냐후 때문에 했잖아요. 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이제 오늘자로
통과가 되면 통과될 거예요. 지금 하레디 중심의 그 급진파들을 설득을 거의 완료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만 설득하면은 이제 예산은 통과가 되고 그럼 네타냐후는 일단 10월 총선까지는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중간에 다른 짓을 더 해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면 그러면은 또 한 번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높다면서요. 전쟁하면 그러니까 이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은 게 다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누구냐? 지금 이제 주인공은 네타냐후 쪽에 가까운 거고 전략적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시키고 지지율 높이고 10월 총선을 다시 한번 하는 것.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똑같이 모양새 좋게 잘 빠져나오는 것. 자, 모든 상황이 뭔가 하나로 지금 합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걱정하시는 거 제가 다들 이해하는데 좀 외교적인 면에서는 걱정을 약간 그러니까 낙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내려놓고서 좀 객관적으로 현상을 봐도 되지 않겠나 하고 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궁금한 게 사실 오늘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유가랑 환율이 사실 제일 궁금하니까 유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WTI가 100불대 이미 올라서 있고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과거 전쟁 때는 어땠는지 네. 그리고 이번에는 대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유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유, 우리 한국은 두바이를 수입하니까, 근데 이 두바이나 오만산 원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0불 가까이 가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한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환율에도 좀 상방 압력을 외국인 매도와 더불어서 좀 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늘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근데 이미 역사 우리가 경제학자. 역사를 다 알아. 네. 경제사학자 경제사학자. 오, 아, 좋네요. 네. 멋진 경제사학자. 표현이네요. 네. 만들었어 혼자. 네. 경제사학자. 경제사학자적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경제사학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쟁 직전에가 유가가 80불이었습니다. 전쟁 터지고 얘가 130불 넘어가요. 네. 140불 뭐 잠깐 넘기도 했고 그렇게 좀 흔들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쟁이 엄청 초장기화돼 있죠. 그런데 유가는 다시 떨어졌어. 그래서 한 3, 4개월 지나니까 유가가 오히려 80불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전쟁 다 끝나고 나서죠. 이제 전쟁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아, 네. 아니 근데 그건 근데 이제- 중동이 아니잖아요. 네. 러시아의 산유량이 네. 미국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공급 차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차질을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복잡한데 그 러시아의 공급량도 어마어마했고 당시 러시아가 생션을 받으면 제재를 받으면 그러면 이거 누가 사줘?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140불까지 갔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시 이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통과 물량은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대략 이제 20% 뭐 된다. 뭐 일부 우회 수출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제외를 해야겠죠. 제외하면 뭐 10% 정도 뭐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걸프전 때 지금도 그 걸프전이 그 CNN이 굉장히 뜨게 된 계기였는데 CNN이 당시에 걸프전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는 것처럼 네. TV로 당시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네. TV로 중계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그때 TV로 죄송합니다. 제 90년대 초반 아닌가요? 아니 90년. 외모는 지금 상당히 젊으신 분께서 지금 90년에 있었던 TV를 본 기억이 나신다고요. 너무 생생해. 아, 너무 생생한데 네. 그때 보면은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전쟁을 중계를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맨날 TV에 가가지고 전쟁 구경을 했어요. 아,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막에 유전이 있는데 다 터져 있어. 유전이 다 터져가지고 연기가 나와서 하늘이 시커매. 네. 완전히. 그게 이제 쿠웨이트 쪽이 전부 다 그랬던 거예요. 쿠웨이트랑 뭐 이라크 지역들이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걸프전 때보다 지금이 공급 충격이 더 크다고. 저 그렇게 좀 생각이 잘 안 들어. 왜냐면 그때는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공급 물량도 있었지만 생산 시설 자체가 파괴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생산 시설 피해는 그렇게 뭐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굳이 생산 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좀 자제하고 있죠. 뭐 저장소는 좀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이랑 되게 유사한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그때 같아. 걸프전 당시에 보면은 지금 7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걸프전 당시에 유가가 이제 파란색 선이거든요. 지금 제가 검은색 걸프전 발발, 저 화살표가 좀 잘못됐어요. 걸프전 발발이 저 때가 아니고 저 왼쪽에 유가가 갑자기 파란색이 확 올라갈 때 있죠. 네, 네. 이거 해야 되겠다. 화살표 좀 확 올라갈 때. 밀렸군요. 예, 요때가 걸프전 터졌어요. 요때. 아, 네네. 8월. 요때 팍 튀죠. 네. 근데 그 전에 유가가 20불이었어요. 20불. 걸프전 전에가 20불. 네. 이제 걸프전 터지니까 이제 팍 올라가가지고 40불 됐어요. 넘었네. 40불. 더블 올랐네. 더블. 지금은 또 더블 올랐나? 더블은 안 되죠. WTI 기준으로는 네. 더블까지는 안 갔고. 그래서 올랐다가 그럼 이게 몇 개월 사이냐? 대략 한 3개월 올랐어요. 3개월 좀 안 돼요. 상승 시기가 3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개월에 걸쳐서 떨어져요. 근데 걸프전은 언제 끝나냐? 요때 끝내. 요때 끝나. 네. 그러니까 걸프전이 끝나기 전에 한참 전이지. 한참 전에 이미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3개월은 올랐다는 거죠. 네, 3개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됐죠. 한 달 됐죠. 뭐든지 두 달. 나쁜 쪽으로 생각하죠. 아니 지금 하루가 불안한데 두 달 더 맞아. 올라갈 수 있다니. 인정해요. 두바이유가 이미 5만 네, 유가 네. 200불인데 200불, 여기서 200불. 더 갈 수 있다니 얼마나 그러니까 불안합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시차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두 달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동안 한 달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게 앞으로 또 더 있다고? 그거는 이제 마음에 좀 담아두실 필요가 있고 각오죠. 각오. 매맞을 각오. 이제 그럼 더 앞으로 6개월 정도를 더 보게 된다면 그때도 이게 오히려 유가가 다시 결국은 돌아왔구나. 물가도 보면 이게 점선이 미국의 CPI 그대로 따라가네요. 원유를 좀 따라가죠. 네. CPI 같은 경우에는 이 품목 가중치 변화가 좀 늦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 반영이 좀 되는 편이고 PCE는 품목 가중치가 바로 변하기 때문에 좀 덜 따라갑니다. 이제 제가 CPI를 가져왔는데 오르죠. 뭐 당연히 올라요. 좋아요. 떨어지죠. 떨어졌어.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더 떨어져. 아, 네. 유가보다 더 더 많이 떨어져 떨어지네요. 네. 바로 디플레가 오는 겁니까?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 지금 얘랑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어. 제가 지금 언급 안 했지만 이 1990년에 고유가가 트리거링 시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80년대에 한 10여 년 가까이 미국에서 저축 대부조합이라는 일종의 펀드 비슷한 게 우후죽순 생겨서 론을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게 80년대 중후반부터 부실화되기 시작하다가 근근히 버티다가 고유가가 그 위험을 부각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위험이 또 하나 생겼어. 이게 고유가랑 또 엮여 있는데, 자 고유가 됐어요. 지금 호주 금리 올렸죠. 네. 유럽도 금리 올리겠다고 지금 쌩 난리치고 있죠. 일본도 금리 올린다고 하고 있죠.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국도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만약 한국도 자 경제는 다 나빠지고 있죠. 유럽, 뭐 일본, 한국, 미국 뭐 다 나빠요. 내수 특히 나빠요. 자 나쁜데 공급 사이드에서 유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 자 금리 올려야 돼요?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올릴 수 있겠죠. 올려요. 네. 중앙은행이 올려 실제로. 아, 그래서 이때 중앙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이 미국은 올리진 않았는데 네. 사실상 긴축적인 톤으로 갔었고 특히 독일 당시 독일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유가 아까 그림이랑 비슷하죠. 네. 근데 위에 독일 기준금리랑 일본 기준금리 있죠. 점선으로 된 거. 금리 인상하죠. 네. 심지어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올려. 독일은 대단하네요. 독일은 대단하죠. 독일은 이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통일이 되면서 연간 GDP의 거의 10% 이상을 통일 비용으로 계속 재정을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90년대 거의 10년 이상을 독일 경제가 정말 개결되거든요. 유럽의 막 병자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 비용과 그에 따른 중앙은행의 어마어마한 긴축. 이게 독일 경제를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히 박아버렸어. 그럼 그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살아났냐? 저는 유로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대부분은 뭐 지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데
우선 유로 때문에. 근데 일본 보세요. 일본이 특히 의미가 있어. 이 그림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죠. 계속 올려. 네. 예. 유가 오를 때도 계속 올려. 네, 유가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올리네요. 그 전부터도 올리고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많이 내리죠. 대폭. 이제 우리는 미국을 많이 보니까 미국 노란색 보세요. 처음에는 얘네들도 긴가민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유가 살짝 올렸네요. 살짝 중간에. 그래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살짝 올렸네요. 이게 지금도 그렇죠. 네. 왜냐면 TV나 경제학자들이 야 유가 오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금리 빨리 올려 이런 얘기를 다 해. 아마 한국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그러니까 그 아까 저축대부 조합들이 이중의 타격을 입어버렸어. 가뜩이나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사모대출이랑 되게 비슷해요. 유형이. 그리고 GDP 대비 규모도 그때랑 비슷해. GDP 대비 규모도 사모대출이 GDP의 7%고 레버리지드 론까지 하면 GDP의 총 13% 정도 되거든요. 네. 이때 그 저축대부 조합들의 규모가 GDP 대비 한 8에서 10%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갑자기 터져버린 거야. 이 크레딧 리스크가 갑자기 터져버리니까 일본은 좀 늦었지만 미국은 미리 금리를 빨리빨리 내려버립니다. 그 전에 미국 금리가 8%였어요. 기준금리가. 그러다가 쑥 낮추죠. 그다음에 물가 떨어지면서 또 쑥 낮추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4%까지 내리는데 실제는 3%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유가의 고점과 그 신용 조합들, 저축 대부 조합들의 문제가 터지는 시점이 거의 비슷했나요? 거의 비슷해. 아, 유가가 꼭지 원래 저축대부 조합이 그 전부터 부실이 좀 누적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권투할 때 파이널 블로우 넉다운 시키는 펀치가 있죠. 그 펀치를 얘네가 고유가에서 매겨버려요. 트리거가 됐군요. 트리거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연구 결과도 되게 많은데 아니 수요가 좋고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오를 때 금리 올리면 오히려 좋아. 경제가 오히려 안정이 돼요. 경제가.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이미 수요 안 좋고 경제 안 좋아지고 미국 고용 안 좋아지고 물가도 나름 안정되고 있었던 와중에 갑자기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른다. 이때 긴축을 해버리면 금융 리스크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그때 많이 터져. 비슷한 사태가 또 있어. 2008년. 2008년. 네. 2008년에도 이때랑 되게 비슷해. 그 2008년 9월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에 리먼 브로더스가 망했습니다. 네. 파산했어요. 자, 근데 그 전전달 이때 유가가 147불까지 갔어. 200불 간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올리만 썼어. 네. 물론 147불이 고점이긴 했는데 그냥 유가가 미친 듯이 아니 경제가 미국은 이미 2007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막 지 혼자 막 오르는 거야. 뭐 그때 전쟁이 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약간 외생 변수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대한 전 세계 원자재의 블랙홀. 어마어마한 강제적인 설비 투자, 고전자산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유가가 뭐 미국 모르겠고 그냥 혼자만 올라버려요. 그래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대규모로 부실화됩니다. 그때 터져버려.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리먼 브로더스가 망하기 2달 전에 유럽 금리 인상합니다. 그때 한국도 올렸어요. 다른 나라들 다 올렸어. 아니 다음 달에 세계 경제가 망하는 둠스데이가 왔는데 한 달도 이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고 금리를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암울한데? 아니 지금 희망을 주신다고 희망을 하셨는데 저 희망 주기로 했는데? 제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아. 불안감이 지금 생겨가고 있어요. 침체까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급격한 고유가가 뭐 이유는 역사적으로 항상 달랐더라도 고유가가 물가 상승 부담을 키우고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신용 리스크가 원래도 불안했던 약했던 고리가 그때 터진다. 이번에 안 터집니다. 아, 네, 그래요? 이게 희망이군요. 네. 제가- 사무신용 안 터진다. 제가 그동안 늘 사무시장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나 지금 안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안 터지는 이유는 401K가 들어온다. 아, 그지?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또 이거 예측을 다 해버렸네.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얘기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잘 보세요. 트럼프가 사모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401K 퇴직연금을 투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감을 잡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크레딧 론이 GDP의 7%라고 했죠. 근데 그 7%가 절대 금액으로 치면 1.8조 달러예요. 1.8조 달러.
자, 1.8조 달러 중에 뭐 부실이 꽤 있겠죠. 근데 뭐 전부는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런데 401k가 10조 달러입니다. 그럼 401k 10조 달러 중에 몇 프로를 사모자산에 투자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으나 논의는 되고 있어요. 작게는 5%에서 많게는 20%, 10%라고 할까요? 네. 그럼 10% 1조 달러잖아요. 달러네요. 네. 자, 사모시장 1.7조 달러 중에서 1조 달러가 401k로 넘어가면 부실은 아니 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부실은 그대로 있는데 부실 우려가 이쪽으로 싹 넘어갑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도 401k가 이걸 막 다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건 허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가격도 안 보고 그냥 사나요? 가격이 없어요. 아 그래도 사모여도 기준가가 있고 연체율이 있고 뭐 PIK 비율이 있고 한데 무시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어딘가 지금 부실해진다고 채권을 다 사주겠다라고 하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는 사모기 때문에 가격이 몇 장수 막입니다. 그럴 거였으면은 제이미 다이먼 같은 뭐 JP 모건의 회장이나 네. 이렇게 높은 분들이 조용히 계셨어야죠. 시끄럽게 다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지금 사준다 좀 그러면 시끄럽게 얘기하는 건 좀 제이미 다이먼 쪽이 좀 그런 거고 그분은 약간 정치 쪽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세요. 네. 제이미 다이먼은 약간 늘 안 좋은 얘기를 늘 해. 근데 10개 얘기하면은 대부분 9개 정도는 틀리고 1개가 맞는데 이게 좀 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얘기는 뭐 저도 하고 다니지만 일단 사모 쪽은 그 이번에 블루아울 펀드가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뉴스가 NAV의 99.7%에 가지고 있는 론을 넘겼다. 그 얘기 나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 있는 펀드 아니야? 네, 문제 있는데 NAV대로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격을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가령 시골에 아파트 단지가 뭐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 거래도 안 돼. 시골에 있어.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산출할 거야? 산출 못해. 산출 못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야 저거 아파트 저 사람들 구제해줘야 되니까 가서 사. 가격은요? 걔네들이 부르는 대로 10억이라고 불렀어. 그럼 10억에 사.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없으니까 아니 뭐 이거를 뭐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가 되면은 야 이게 지금 가격이 이거 아니지 할 수 있죠. 있는데 사모는 이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401k 자금이 신규로 들어오는 게 1년에 10% 20%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퇴직연금이니까요. 미국의 퇴직연금. 거기서 만약에 10%를 대체 자산에 투자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모 신용을 부실화되든 말든 사준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뭔가를 팔고 팔아야 되겠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뭘 주식을 팔까요? 주식을 팔 때 주식이 많으니까 사모일계가 주식이 많아. 그럼 안 터지지만 시장이 나쁜 거는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사모가 안정돼서 주식이 안정되는 것과 사모가 터지면서 401k가 사모를 안 사는 것과 둘을 비교했을 때 그럼 한 번에 완전 큰일 나는 것보다는 오래 아픈 게 낫다 뭐 이런 천천히 이렇게 평화를 시키는 거죠. 나눠서 매를 맞는 거지. 나눠서. 그리고 약간 이연을 시키는 거죠.